자, 진화와 생물 다양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 이제 앞쪽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용어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시고 좀 바라보셔야 뒤쪽의 문제들도 술술 잘 풀리게 돼 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라서. 자, 첫 번째. 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변이. 자, 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같은 종 내에서 한 종 내에서 형질의 차이를 얘기를 한다. 형질의 차이, 알겠죠? 자, 형질이라는 게 어떤 것이야?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내용입니다. 형질. 우리가 맨델의 유전 원리 이런 거 했을 때 뭐 우리 눈색이라든지 혹은 뭐 귓불이 붙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 보조개가 있냐 없냐 혀말기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곱슬머리냐 직모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형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람만 봐도 우리 3명만 봐도 다 다르잖아. 그지? 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형질의 차이, 변이라고 하는 것이야. 알겠지? 어쨌든 간에 형질에 대한 차이가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형질에 대한 차이는 유전자라는 것이 서로가 어때? 다르다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그지? 개체들 간에 유전자가 당연히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새가 나타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형질의 차이, 변이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형질의 차이를 선생님이 형광펜을 칠해놨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변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유전적 변이입니다. 자, 유전적 변이는 뭐 어려운 게 아니고 당연히 유전이 가능한입니다. 유전이라는 것은 부모가 다음 세대에게 나의 유전자를 전달하는 일을 유전이라고 하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낳을 때 전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유전적 변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뭐 키라든지 혹은 뭐 피부색이라든지 방금 얘기했던 뭐 곱슬인지 직모인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유전적 변이에 해당이 된다. 근데 유전이 되지 않는 비유전적 변이도 존재합니다. 자, 당연히 유전이 되지 않느냐. 자, 어떤 것이 유전이 되지 않냐 하니까 예를 들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나고 나서 환경에서 얻은 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것이냐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은 과학을 참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과학적 지식이 그래도 여러분들 가르칠 정도는 있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아이를 딱 낳았어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선생님이랑 태어나자마자 바로 한국어 다 떼가지고 선생님이랑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버지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그러지는 않을 거야. 그지? 이게 비유전적 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에서 얻은 것들 이런 거 지식이라든지 몸무게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죠. 뭐 물론 몸무게 관련한 유전자들은 전달이 되는 것은 맞지만 내가 뚱뚱하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데 뚱뚱한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지는 않다는 것이야. 그치?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 뭐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했냐니까 마동석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마동석 나오는 영화 참 좋아하는데 그 마동석 나오는 그 조폭들 후드려 패는 범죄도시. 그거 보면은 되게 웃겼던 장면 중에 마동석이 옆으로 이렇게 딱 누웠는데 머리가 이렇게 안 닿는 거 있죠. 머리가 땅바닥에 안 닿아가지고 어깨가 이렇게 막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고 참 재밌었는데, 그러니까 마동석은 근육이 엄청나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마동석이 만약에 아이를 낳았어.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다 이렇게 아닐 거 아니야. 그지? 근육을 막 그렇게 안 가지고 나올 거라고. 이런 것들은 마동석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만들어낸 환경에서 내가 태어나고 나서 얻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유전이 되지 않는다. 알겠지? 여기에 대한 뭐 예시는 참 많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뭐 근육이라든지 옛날에 다큐멘터리에 그런 것도 있었어.
카렌족 여인이라고 이제 예시로 많이 나오는데 목에 링을 막 끼워요. 거기서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목이 긴 것이야. 근데 사람의 목뼈 개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늘려버리면은 위험하죠. 목이 쉽게 부러집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서는 그게 미의 기준이래. 그렇게 했을 때 뭐 내가 되게 예뻐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좋은 남편이랑 아이를 낳았어. 그 아이가 목이 긴 상태로 나오지는 않겠다는 거야. 그지? 이런 것들 비유전적 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그 정도 나와 있고, 뭐 자손에게 유전되는 거 예시 뭐 중요치 않습니다. 뭐 날개 무늬, 뭐 얼룩말, 얼룩무늬 이런 것들 쌤이 넣어놨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내용이 어떤 것이 있냐? 돌연변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자, 우리가 돌연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돌연. 뭐야? 갑작스러운. 그지? 갑작스레죠? 갑자기 변이죠. 갑자기 변이. 뭐야? 갑자기 형질에 대한 차이가 발생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하니까 정리할게요. 부모에게는 없었는데 자식에게는 갑자기 발생한 값이 있어. 이런 것을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해요. 부모에게서는 없었어. 이런 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얘가 우리에게 없었던 값을 띠고 있네. 이것을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형질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돌연변이는 부모에게 없었는데 자식에게는 존재하는 갑자기 튀어나온 것을 말한다. 근데 이제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뭐 부정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그죠? 특히나 이제 생명과학에서 뭐 유전적 돌연변이, 뭐 염색체 개수 이상,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뭐 다운 증후군이라든지 뭐 에드워드 증후군,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당연히 좋지 않지. 알비노증이라든지 뭐 묘성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뭐 지체 장애를 앓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이제 머리가 좀 지적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도 많고 그지? 우리가 부정적인 입장이 많은데 요것이 우리가 생명체 진화와 관련해서 본다면 이게 안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것은 진화의 원동력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런 변이, 돌연변이는 우리가 진화에 대한 원동력이 된다. 자, 진화에 대한 원동력으로서 그 다음 내용이 쭉 연결이 돼서 나오는데 유성생식을 보셔야 돼요. 자, 유성생식 여러분들 멘델 유전 원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 내가 생식세포를 만드는 행위를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이 혹시 형제 자매 있습니까?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치? 보면은 다들 다르게 생겼어. 다르게 생겼어요. 하는 행동들도 좀 다르고 다르게 생겼어. 이 생식세포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으면 안 돼. 다 똑같으면 불리해요. 우리가 환경에 있어서 불리한데 그것은 조금 이따가 또 얘기를 합시다. 다 다르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사람의 염색체 세포 한 개당 몇 개가 있어? 46개가 있죠. 23쌍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는 거기에 반만 떼줍니다. 그지? 그래서 아버지의 반, 어머니의 반 해서 우리가 46개를 다시 만들어내잖아. 그지? 이때 생각해 보죠. 1번 염색체가 이렇게 있고 2번 염색체가 또 이렇게 존재해. 자, 이게 성염색체까지 쭉 나열이 돼 있을 것 아니냐고. 그지? 자, 이때 내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1번 염색체에서 좌측에 있는 것을 줄 수도 있고 우측에 있는 것을 줄 수도 있어. 2번 염색체도 좌측에 있는 거 줄 수도 있고 우측에 있는 거 줄 수도 있어. 이것을 23쌍까지 다 하게 된다면 내가 생식세포를 만들 때 가지수가 경우의 수가 2의 23제곱만큼이 되죠. 근데
뭐 내가 예수님 낳을 거야? 혼자서 아이를 낳는 거 아니야, 그지? 짝꿍이 있어야죠. 짝꿍과 만나요. 짝꿍도, 나의 짝꿍도 이 정도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제 올 거 아니냐고. 그지? 그럼 이렇게 서로가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는 2의 46제곱계만큼이겠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두 다 형제 자매가 동일할 수가 없겠다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몇백 조개였나? 뭐 그 경우의 수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경우의 수가 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질에 대한 차이가 엄청 다양해지는 것이죠. 개체를 낳으면 낳을 때마다 형질에 대한 차이, 변이가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돌연변이, 유성생식 이런 것들이 진화의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형질이 많이 차이가 날수록, 그러니까 변이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진화가 잘 일어날 수 있어요. 몇백 조 아니네. 쌤 계산 넣어놨네요. 70조네요. 70조. 사실 70조에서 플러스 알파기는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윈의 자연 선택을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찰스 다윈 많이 들어보셨죠? 그지? 선생님 교재 표지에도 다윈 들어 있습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내놓을 때 같이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우리가 진화라는 것은 자연이 선택한다라는 것이야. 그지? 생명체가 내가 진화할래 해서 진화되는 게 아니고 이 환경에 따라서 진화가 결정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순서를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 자, 처음에 개체들이 많다면은 개체들이 계속해서 아이를 만들 것 아니야. 그지? 생산 있습니다. 생산을 해줘야 돼. 개체들이 많이 증가해요. 개체가 증가한다. 자, 근데 내가 이것을 과잉 생산을 하는 것이죠. 아이를 낳고 하다 보면은 과잉 생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생명체가 계속해서 개체 수가 증가할 수 있냐 하면은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가 현재 생명과학 1의 제일 뒤쪽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환경 저항이 있어. 환경이 수용하는 최대 폭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체 수가 계속 늘어난다면 좋겠지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짝꿍에 대한, 그지? 배우자 선택에서도 경쟁이 일어나고요. 그지? 그리고 먹이에 대해서도 경쟁이 일어나.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사회적 지위 이런 것도 있겠죠. 등등의 이제 자연 생태에서 항상 경쟁이 일어나요. 생존을 위한 경쟁이 일어난다. 이때 당연히 그 환경에 있어서 유리한 친구들이 존재하지 않겠냐고. 그지? 그러면 그 유리한 놈들이 더 잘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명체들은 계속해서 아이를 낳게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면은 이 생존 경쟁에서 이겨낸 유리한 형질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남게 되고, 도태된 친구들은 더 이상 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야. 그럼 이게 뭐야? 그게 자연 선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인데 오른쪽의 그림을 같이 보면서 얘기하자. 자, 이렇게 여기까지 판서가 이렇게 큼직큼직 괜찮은데,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면 선생님이 못 그리는 그림을 좀 그려야 돼요. 그림. 자, 기린이다. 기린입니다. 기린같이 안 생겼네. 자, 이렇게 목이 긴 기린이 있을 것이고, 자, 목이 짧은 기린이 있어. 자, 목이 긴 기린이랑 목이 짧은 기린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린은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풀 이런 것들도 막 먹을 텐데, 위쪽에 달려있는 나무 이런 것들도 막 먹을 것 아니냐고. 그지? 근데 목이 긴 기린은 위에 있는 것도 먹을 것이고 아래에 있는 것도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목이 짧은 기린은 낮은 나무밖에 못 먹어요. 이렇게 풀이나 낮은 나무밖에 못 먹어.
그러면은 당연히 생존에 유리한 게 누구야? 목이 긴 기린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자 다시 과잉 생산을 했더니 이런 먹이에 대한 경쟁이 발생한다고. 그러죠? 이것이 생존 경쟁이다. 이때 목이 긴 기린이 이제 생존에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이 짧은 기린은 먹고 살기가 좋지 않아. 나를 못 먹여주는 사람한테 장가나 시집 가고 싶겠나? 아닐 거라고. 그지?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경쟁에서 이제 밀리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자연 생태를 생각하면은 당연히 본인이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런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자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도태됩니다. 그럼 이 개체수는 목이 짧은 기린은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목이 긴 기린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목이 긴 기린밖에 없는 이유는 자연 선택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야. 자, 요게 다윈의 자연 선택설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시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는 그 예시들을 하나하나씩 다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연 선택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자, 어떠한 한계점이 있냐니까 이 유전 원리를 설명하지 못해요. 자,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다윈이 멘델의 이전 사람입니다. 시대가 이제 조금씩 겹치기는 하지만 우리가 멘델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유전 원리를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처음부터 주목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윈이 자연 선택을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왜 그렇게 되는 것이야? 왜 목이 긴 기린들만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야? 목이 짧은 기린이 등장하면 안 돼? 이런 것들에 대한 유전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멘델의 유전은 이제 어떻게 해서 우리 유전자가 넘겨지는지를 원리를 다 설명하게 되는 것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한계가 발생해 버립니다. 이 한계에 대해서 이제 문제로 좀 많이 나와요. 한계점 잘 체크를 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과 사회에 준 영향이 나오게 되는데 요것도 간간히 문제의 내용이 나옵니다. 당연히 생명과학적 이제 기틀 마련해 주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 우리가 경쟁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식민지배 얘기가 조금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자연스레 당연하게 좀 생각해봐. 처음에 인류라는 것이 등장했을 때 백색인 게 유리할까요? 흑색인 게 유리할까요? 흑색이 유리합니다. 우리가 멜라닌 색소가 많다는 것은 사실은 되게 재밌는 내용을 유튜브에서 봤었는데, 누가 여러분 조나단 알죠? 조나단한테 누가 선크림을 선물을 했대요. 흑인들은 선크림 필요 없거든요. 이미 거기에 대한 적응이 돼 있는 개체들이다 보니까 선크림이 필요 없는데 조나단한테 선크림을 선물을 했대. 그래가지고 이제 조나단이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줬었는데, 흑인이 유리합니다. 우리가 바깥에 자외선이라는 환경에서 있을 때 흑인들이 유리해. 근데 이제 백인들은 선생님이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생활 환경을 점점 늘리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자외선에도 안전해질 수 있고, 특히나 이제 북반구가 아니고 극지방 쪽으로 더 가면 갈수록 이 태양 에너지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선택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백인들은 뒤늦게 나왔기 때문에 진화되어 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봐봐. 그러면은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쳐들어갔죠. 그지? 그리고 뭐 했어? 식민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야, 우리가 진화된 거잖아. 너희는 진화 못했잖아. 우리가 더 우등한
월등한 그런 생명체야, 그런 개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해 버립니다. 이거 현재 우리가 봤을 때 그러면 안 되죠, 그지? 근데 그때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래도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사건이 있었다. 여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진화라는 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로서 등장해요. 자, 그 다음에 요것 말고 라마르크라는 분의 용불용설이 있는데, 자, 이것이 무엇이냐? 쓸 용 아니 불쓸 용설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사용하는 것은 발달이 되고 쓰지 않는 것은 퇴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그지? 일리 써. 쓰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쓰다 보니까 신체 일부가 계속 발달하고, 그리고 쓰지 않는 것은 퇴화돼. 여기에 대한 예시로 선생님이 어떤 것을 제안을 할 수 있냐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조상들 보면은 꼬리가 있어 없어? 없어? 공통 조상에서부터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갈라진 것도 생각해보고 하면은 꼬리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우리 척추뼈를 쭉 따라가면 제일 끝에 있는 뼈를 뭐라고 얘기해? 꼬리뼈라고 얘기하죠. 꼬리가 과거에 있었을 것이라는 흔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떠한 이유에서는 간에 꼬리를 쓰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이게 필요가 없어, 퇴화를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괜찮아? 여기에 대한 한계점이 또 있다.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요거랑 똑같아요. 유전 원리를 설명을 못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게 더 핵심인데, 지금 용불용설에 대한 내용은 비유전적 변입니다. 그지? 내가 써서 발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전적 변이죠. 내가 태어나고 나서 얻은 것들이야. 그런 것은 유전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지. 이게 더 좀 심한 한계겠죠. 그래서 내가 손을 많이 써, 굳은 살이 막 배겨, 내가 피부가 두꺼워져, 이런 것들은 넘겨지지 않는다. 그죠? 이런 것들 예시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은 잘 나오지는 않지만 간간히 등장할 수도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변이와 자연 선택 나와 있습니다.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돌연변이, 변이는 진화의 원동력. 자, 이때 유성생식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유성생식은 형질에 대한 차이, 변이 값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이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화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무엇을 할까? 하니까 여러 가지 자연 선택의 예시들을 볼 겁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자, 책 보시면은 첫 번째는 갈라파고스 군도 제도의 핀치새 얘기 나옵니다. 핀치라는 종이 있는데, 자, 이런 핀치가 우리 갈라파고스 군도, 그러니까 섬이 여러 개 있는 곳이야. 근데 이 섬 각각들마다 자라나는 열매라든지 식물들이 다 다르대요. 그리고 벌레 이런 것들도 다 달라. 그러니까 새가 먹을 수 있는 먹이의 종류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적응을 할 수가 있냐니까, 이 핀치새가 각각들 다 다르게 그 환경에 진화되어 왔다라는 겁니다. 부리의 모양새가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열매, 딱딱한 것을 이제 먹기 위해서는 크고 단단한 부리가 좋아. 이렇게 뾰족하고 길고 이런 얇은 것은 단단한 열매를 먹기에는 부적합하죠. 그치?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그냥 다 줍니다. 그 정보들을 그냥 활용을 하되,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핀치라는 이 종이 들어왔는데 이제 여러 가지 환경에 적응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적응을 하는 과정 중에서 당연히 생존 경쟁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연 선택이 일어났다. 부리 모양들이 이제 그 환경에 맞는 부리들을 갖게 되면서 진화되어 왔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좌측에 있는 거 보시면 선인장 많은 섬에서는
부리가 길고 뾰족한 게 유리하다라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런 핀치들이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측에는 뭐 크고 단단한 씨앗 얘기 나오죠. 그지? 부리가 두터워야 돼. 그지?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란 모양 적혈구 나와요. 여러분들 난 모양 적혈구 알고 계십니까? 통과 원에 있는 내용이죠. 그지? 정상 적혈구는 원반 모양으로 동그랗게 예쁘게 생겨 먹어야 됩니다. 근데 난 모양 적혈구는 좀 길쭉하게 이렇게 생겨 먹었어. 이렇게 생기면은 우리가 분리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분리하냐면 이 적혈구 헤모글로빈이라는 이 단백질은 산소를 운반하는 친구란 말이지. 그지? 근데 이렇게 길쭉한 모양새가 되면은 얘네들끼리 엉겨 붙기가 되게 좋아. 코너를 잘 못 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혈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난 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살기 좋은 환경이 있대요. 살기 좋은 환경. 우리가 아프리카 지역을 보시면은 말라리아 발생 지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말라리아 모기는 이 말라리아 원충을 어디에 감염시키냐 하니까 적혈구, 헤모글로빈에다가 감염을 시켜버려. 오케이? 근데 정상 적혈구는 이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가기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쭉하고 얇은 모양새인 적혈구에는 말라리아 원충이 들어가기 어려운 환경이래요. 그러면은 말라리아가 잘 발생하는 지역에는 난 모양 적혈구를 가진 사람들이 빈도가 많아진다라는 것이야. 이것은 생존 경쟁에서 우세한 것이죠. 물론 이게 뭐 비율이 50%가 더 넘어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난 모양 적혈구를 가지는 비율을 봤을 때, 뭐 우리나라라든지 뭐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라는 것이죠. 뭐 20% 높게는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말라리아 원충은 우리가 말라리아에 감염이 됐을 때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말라리아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세포랑 다른 면이 없어. 우리가 세포가 보통 이제 세균들은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을 하냐면은, 박테리아들은 바깥쪽에 세포벽이 존재,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세포벽이 존재하는데, 우리 사람 동물의 세포에서는 당연히 세포벽이 없잖아. 그지? 그런 다른 점들을 이용을 해서 특정 지어서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말라리아는 우리 일반적인 세포들이랑 다 동일해요. 원생생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찾아서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도 이 말라리아 모기 존재해야 합니다. 현재는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하는데, 작년부터 이제 여름철에 뭐 서울 경기 지역도 이제 서울 경기 아래쪽 살짝까지도 좀 조심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현재는 더 심해졌는지 전국적인 조금 주의를 요하고 있기는 해요. 어쨌든 간에 아프리카에는 이렇게 말라리아에게 감염이 됐을 때 치사율이 되게 높단 말이죠. 죽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빈혈을 택하겠다라는 것이야. 죽는 것보단 빈혈이 낫지, 이런 걸로 이제 자연 선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의논해야 되는 게 이 말라리아에 대해서 의논을 좀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항생제 얘기가 나와요. 항생제 내성 세균입니다. 우리가 항생제라는 것이 어디에 이용을 하는 것이냐 하니까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박테리아를 없애는 데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균류들을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세균이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는 이제 괜찮은데 이 항생제가 들어오면은 항생제 내성 세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재를 보시면은 처음에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있어 없어? 있죠? 그지? 항생제 내성이 없는 친구랑 있는 친구랑 같이 존재합니다. 자, 선생님은 뭐 항생제 내성 없는 거 흰색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항생제 내성 세균은 노란색 이렇게 했을 때 항생제가 투여가 빵 되면은 항생제의 내성이 없는 친구들은 많이 죽게 됐겠지. 그지? 근데 내성이 있는 친구는 그대로 살아남으면서 증식을 하게 될 것이야. 그죠? 자, 요런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균의 입장에서 항생제라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더 살기 좋은 것은 항생제 내성 세균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환경에서는 이렇게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자연 선택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뭐 요 그림을 보든 교재의 그림을 보든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돌연변이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돌연변이가 어떤 거였습니까? 부모에게 없었는데 갑자기 다음 세대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한다. 자, 기존 세팅을 보셔야 됩니다. 이건 기존 세팅에서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게 증식을 했어. 돌연변이야? 아니라는 거야. 자, 지금 이렇게 나온다면 돌연변이는 없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항생제 내성 세균이 없어. 그런데 여기다가 항생제를 투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렀는데 항생제 내성 세균이 등장해버려요. 자, 요런 경우 요거는 돌연변이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죠. 그지? 요거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그림을 어떤 거를 줄지 몰라.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돌연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야. 잘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항생제에 대해서 한 가지 뭐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항생제를 좀 과다 투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어디 좀 병원 가기만 하면 매번 항생제를 줘요. 우리나라만큼 항생제를 많이 주는 나라는 없다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항생제를 여러분들 먹을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돌연변이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에 먹고 치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항생제를 포함한 약을 열흘치를 줬어. 그럼 열흘을 꼬박꼬박 하나도 빠짐없이 다 먹으셔야 돼. 단기간에 처리를 해야 돼요. 내가 항생제를 띄엄띄엄 먹게 되면은 이 항생제가 들어와서 이제 세균이 증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벌려준다는 거죠. 그럼 그 과정 중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확률은 더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항생제가 안 드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선생님 실제 제자 중에서 여자인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얘기입니다. 선생님한테 통합과학 들을 때 얘가 이상해. 뭐 어떤 게 이상하냐면은 화장실을 가려요. 그러니까 지가 고양이인 줄 아나 봐. 고양이가 이제 그 모래에서 막 이렇게 변 보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 이해는 됩니다. 바깥에 있는 화장실이 좀 더럽고 지저분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싫을 수 있어. 선생님도 사실 그래서 밖에서 이제 볼일 보는 거를 별로 막 좋아하거나 하진 않는데 그 친구 되게 심한 친구죠. 그냥 안 가버리는 거야. 집 갈 때까지 참아버리고 막 좀 미친 거죠. 그지? 그런 친구들을 이제 군대에 보내버려야 되는데, 군대에 보내버리면 다 낫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 그지? 탈영을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 친구가 방광염이 걸렸습니다. 소변을 너무너무 참다 보니까 방광염이 걸린 거야.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그 소식을 딱 듣고, 아이고 야, 좀 약 잘 꼬박꼬박 챙겨 먹고 물 많이 마시고 해 해서 이제 뭐 볼 때마다 계속 물어봤어. 방광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방광 안부 매번 물어봤는데 이제 한 몇 달 지나니까 좀 괜찮아졌대. 좀 괜찮아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나섭니다. 갑자기 그냥 방광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수업하다가. 방광 괜찮아? 했는데 선생님 하더라고. 선생님 왜? 안 좋아? 하니까 저 약 바꿨어요 하더라고. 아하, 항생제 내성세균이 등장해버리니까 내가 기존에 먹던 약이 들지 않아 버리는 것이야. 그럼 뭐 해야 돼? 항생제를 다른 항생제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상 여러분들 항생제가 주어진다면 단기간에 주어진 거 빨리 먹어야 돼. 알겠죠? 자, 어쨌든 이런 거 우리가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 후추 나방 얘기가 이제 또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무를 같이 얘기를 좀 하셔야 돼. 우리가 공기질이 되게 좋은 곳에서는 나무나 바위에 지의류라는 것들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지의류 왼쪽에 그림 있죠? 이런 거 한 번씩 본 적이 있을 것이야. 뭐 지저분하고 막 더럽고 그런 거 아니에요. 환경이 좋은 데서만 살아가는 친구들입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이제 막 러닝하고 하면 공원에서 막 러닝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나무 이렇게 보면 지의류가 막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매번 생각할 때 공기질이 되게 좋나 보다. 지금 막 뛰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지의류는 공기 환경이 되게 좋을 때 나타나는 지표종으로서 쓰입니다. 환경이 조금만 안 좋아져도 이 친구는 등장할 수가 없어. 여기에서 나방 얘기를 하셔야 돼. 지의류는 이렇게 좀 밝은 색상의 빛깔을 띈단 말이지. 자, 이때 흰색 나방이 있을 수도 있고 검은색 나방, 뭐 검은색 분필은 없으니까 검은색 나방이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놈들을 먹는, 나방을 먹는 조류가 있다고 했을 때 누가 더 눈에 잘 띕니까? 흰색과 검은색 중에 당연히 검은색이 눈에 잘 띄겠죠. 그러면은 검은색들은 이제 생존에 불리하다라는 것이야.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당연히 흰색 개체가 더 많이 남겠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고 하면은 공기질이 나빠지고 지의류가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수 있어. 그런 때 이제 나무라는 것을 보면은 나무는 좀 어두컴컴하죠. 그렇지? 나무는 좀 갈색 빛깔, 어둡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먹는 놈이 봤을 때는 흰색 나방이 눈에 잘 띈다는 것이야. 그럼 이때에는 이제 검은색 나방이 더 살기가 좋은 그런 환경이다. 또 자연 선택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지? 자, 요런 예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1, 2, 3, 4번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던 기린 요런 것까지도 이제 보시면은 대표적인 예시들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교재에는 안 넣어놨는데 실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나올 수가 있기는 합니다. 실험. 아이고 엔제 가지고 왔으면 같이 좀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빨간색 도화지를 이렇게 딱 준비를 해줍니다. 빨간색 도화지를 가지고 와요. 여기에 선생님이 노란색 초콜릿 5개, 빨간색 초콜릿 5개, 주황색 초콜릿 5개를 이렇게 딱 준비를 해줘. 되겠습니까? 자, 이때 이렇게 세팅을 딱 해놓는 거야. 그 다음 뭘 하냐니까 첫 번째, 내가 눈을 감아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먼저 딱 들어오는 것을 손으로 치워버려. 보이는 대로 한 7개씩 잡아버립니다. 7개씩 잡아버려. 그 다음에 남았는 거를 개수만큼 냅둬줘요. 그렇게 해서 반복을 했을 때 실험 결과값이 나타납니다. 노란색은 몇 개, 빨간색은 몇 개, 주황색은 몇 개, 이렇게 나와. 뭐 실험 결과를 우리가 유추해 봤을 때 빨간색이 가장 많이 남을 거야. 이유가 뭡니까? 배경이랑 색상이 같으니까, 비슷하니까 내가 눈을 감았다 땅 떴을 때 잘 안 보일 거 아니야. 눈에 잘 안 띈다고. 그 다음으로는 주황색이 많이 남았을 확률이 높겠죠. 그 다음은
노란색이 뭐 없거나 그럴 수가 있어. 이건 실험마다 다릅니다. 실험을 어떻게 줄지 모르겠는데 가장 적게 남았거나 그냥 아예 없거나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실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게 자연 선택됐다? 빨간 것이 자연 선택됐다. 되겠나요?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다, 그지? 추가적으로 남은 개수를 똑같은 수만큼 더해준다는 거. 이거 뭐에 대한 내용이야? 이게 증식 얘기입니다. 세포가 증식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야. 이거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눈을 떴을 때 잡히는 거를 바로 없애주는 요 행위를 내가 뭐 포식, 피식 관계, 뭐 먹이의 관계, 생존 경쟁에 대한 뭐 그런 얘기들 나올 수가 있어요. 어쨌든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각각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기는 합니다. 되겠나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 작년에 뭐 오투나 이런 데다가 실려 있던 것인데 이런 실험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바둑판을 가지고 와요. 바둑판이 아니고 체스판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체스판을 가지고 오면은 대략적으로 할게요. 그 검은 부분도 있고 흰 부분도 있잖아, 그지? 세상에 이거 언제 다 체크할까? 금방 하네. 체스는 더 많죠, 이게 개수가. 여기다가 바둑돌을 검은 거랑 흰 거랑 10개씩 흩뿌려 놓는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검은 거는 흰색에 살짝 걸쳐도 괜찮은데 흰색은 아예 흰색 아니면은 안 되는 거야. 검은 데다가 살짝 걸치면은 그냥 없애버리겠대. 흰색은 무조건 흰색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다시, 검은색은 일반적으로 검은색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흰색에 살짝 걸쳐도 문제가 없어.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더 없어지기 쉽습니까? 흰색이 더 없어지기 쉽죠. 그지? 자, 이 행위를 또 반복하는 거야. 뿌렸다가 또 없어진 것 싹 빼주고 다시 남았는 거 개수 넣어주고 다 가지고 다 한 번 더 뿌려. 이 계속 반복하면은 검은 거랑 흰색 중에 어떤 게 많이 남아? 검은 게 많이 남겠죠. 그지? 왜? 흰색이 이 환경에서 없애기 좋은 환경이니까. 이해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검은색 바둑돌이 자연 선택되었다. 이런 내용을 할 수가 있긴 합니다. 되겠나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런 실험 문제를 더 많이 줍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5페이지에 지구에서 생명체 출현의 가설 나오는데 사실 요거는 요번 교육과정에서 내용이 이제 안 나오는 부분이 맞기는 해요. 우리가 근데 진화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같이 엮여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안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재미삼아 그냥 들어주세요. 근데 뭐 학교에서 뭐 얘기 안 할 거야. 얘기 안 할 건데 한번 들어봐봐. 화학 진화설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니까 밀러 유리 실험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구 초창기 때 가스들을 넣어놓고 물이랑 전기를 이렇게 가해주면은 열도 가해줘요. 그러면은 아래쪽에 단백질은 아니고 단백질을 만들기 위한 아미노산들이 쌓이겠대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야. 이해됩니까?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들이 모이게 되면은 아미노산들이 단백질을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생명체로 진화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심해 열수구설입니다. 우리가 심해로 가면은 이 열이 올라오는 가스가 엄청 많이 올라오는 그런 열수구가 있어. 여기에는 에너지랑 뭐 물질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여기에서 이 에너지를 얻으면서 생명체가 등장할 수 있어 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우주기원설은 뭐 별거 아닙니다. 우리 지구에서 등장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있었는데 이게 외부에서 뭐 운석 충돌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의해서 우리 지구로 들어왔어 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것이 가장 일리가 있어? 화학 진화설이 괜찮나요? 우리 현재 과학자들은 심해 열수구설을 지지를 많이 하고 있기는 합니다. 심해 열수구,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긴 해. 그럼 현재도 심해 열수구에서 새로운 생명체들이 등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이 물질들과 에너지가 쌓이기 전에 주변에 다른 먹이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쌓이는 것까지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현재는 새로운 종의 탄생은 없을 것인데 과거에는 이러한 에너지랑 물질들로 만들어지지 않았겠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고 일단 여기까지. 내용 괜찮나요? 내용 어려운 건 없다, 그치? 하지만 여러 가지 예시들을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그럼 선생님이 지금 아까 기출픽에서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일단 쉬었다가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우리 진화에 대한 내용은 다 얘기를 했고, 뭐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보면 됩니다. 자, 이 생물 다양성이라는 것은 정말 도덕적인 얘기. 세 가지로 나뉘게 돼요. 자, 첫 번째가 유전적 다양성, 두 번째가 종 다양성, 세 번째가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각각들의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정도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부터 한번 봅시다. 자, 유전적으로 말 그대로 얼마나 다양한지에 대한 내용이야. 뭐 문제에서 이제 보이는 것들은 뭐 별거 없어요. 이 달팽이의 무늬, 그 다음에 앞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 뭐 체프먼 얼룩말이 무늬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이런 등등의 것들. 자, 개체마다 이런 모양새들이 다 달라. 그 이유가 무엇이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있어? 유전자의 차이가 존재하죠. 형질에 대한 차이 아니야 이게? 그지? 이 변이라는 거죠. 이 친구들 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유전자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이야. 올해 이제 문제 트렌드를 보니까 이런 트렌드가 좀 많이 나와요. 어머니는 뭐 요런 것을 가지고 있어. 뭐 여기에 뭐 색상 이렇게 그어놓을까? 자, 이렇게. 자, 그리고 강아지라고 합시다. 흰색 강아지. 흰둥이야. 그리고 아버지는요, 아빠 강아지는 똑같은 유전자에서 요 부분이 까만색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야. 자, 그래서 아기를 낳았어. 둘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의 유전자가 어떠냐? 당연히 아버지한테서 하나, 어머니한테서 하나 받았으니까 어머니 거랑 아버지 거랑 이렇게 가지고 있어. 그래서 뭐가 나와? 하니까 얼룩이 나왔대요. 얼룩무늬 강아지가 나왔대. 흰색, 검은색. 질문합니다. 돌연변이야? 돌연변입니까? 돌연변이야? 아니에요. 돌연변이 아니야. 이거 돌연변이 아니에요. 유전자를 받아서 나타난 값이라서 지금 아버지, 어머니 유전자가 알맞게 잘 갔어요. 그지? 밖으로 드러나는 이제 형질이 물론 다르지만은 유전자가 바뀐 게 아니야. 그지? 유전자가 갑자기 다른 값으로 바뀌어서 전혀 다른 형태가 나와야지만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이 알겠죠? 요것은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올해 트렌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터키 달팽이 보시면 되고, 강아지 털색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게 좋습니다. 높아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우리 급격한 환경 변화, 얘기를 좀 하셔야 되는데,
환경이 갑자기 많이 바뀌었어. 그럴 때 우리가 유전자가 다 비슷비슷하면은 싹 다 멸종이 돼. 그지? 근데 서로의 이제 값이 다 달라. 그러면은 누구는 그 환경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수 있지 않겠냐고. 그러면은 멸종될 확률이 줄어든다는 것이야. 그지? 자, 다시 얘기합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게 되면은 멸종의 확률이 줄어들게 된다 라는 것 정도 체크를 하시면 돼요. 중요성이 이게 중요한 것이야. 뭐 우리 사람만 봐도, 여러분들 사람만 봐도 이제 특히나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에 난 여름에 강하다 있습니까? 여름에 약해. 겨울에 강하다 있습니까? 둘 다 약해. 선생님 겨울에 좀 강한 편입니다. 좀 사람이 열이 많아서 그런지 어릴 때 보면 화도 많았어. 화도 참 많고 열도 많고 미친 사람. 정말로 겨울철에 패딩 안에 반팔 입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물론 이제 경상도다 보니까 여기보다는 이제 좀 따뜻했겠죠. 하지만 이제 어쨌든 춥잖아 사람이. 그래도 이제 패딩 안에 반팔 입고 다니고. 왜 그러고 다녔나? 부유하지 못했던 거는 맞지만은 반팔을 입을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텐데 반팔을 왜 불편했나? 왜 그랬지?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해야 됩니다. 유전적으로 다 다양해야 우리가 급격한 환경 변화가 왔을 때 만약에 더 큰 빙하기가 왔어. 나는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거야. 그지? 서민은 죽어야 돼. 이제 멸종은 안 되겠고 개체가 사라져야 돼. 거꾸로 이제 너무 더워져. 그럼 선생님은 빨리 죽게 되겠죠. 이런 거. 다음 장 넘어가시면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감자잎 마른 병, 아일랜드의 대기근. 아일랜드가 어디 있습니까? 유럽 어디? 영국 옆에 있죠? 영국 옆에 있어. 영국 옆에 섬나라인데 이제 이때 되게 힘든 시절 얘기입니다. 힘든 시절 때 감자가 주식이었는데 감자가 유행병이 온 거야. 그래가지고 감자가 싹 다 죽어버린 것이요. 이때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대기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존재를 했었던 것이고 우리나라 뭐 못 먹고 살 때 있죠. 그럴 때 대기근 이런 얘기인데 감자가 잘 나는 종으로 우리가 싹 다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다 동일했다는 거지. 특히 이제 여러분들 감자 어떻게 농사하는지 알고 있나? 여러분 농사에 대해서 좀 잘 모르죠? 선생님은 또 선생님 나무 위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별명이 오이 왕자랍니다. 아무도 날 그렇게 불러주진 않지만 아버지가 오이 농사하셔. 이제 아버지 따라서 감자도 한번 심어본 적 있는데 딱 한 번 하고 마시더라. 힘들었나 봐. 이제 도와주는데 감자를 그냥 냅두면은 여러분들 그 감자 옆에 뭐가 나? 싹 납니다. 독 있는 싹이 나. 근데 우리가 거기를 칼로 싹 자르는 거야. 그 부분만 자르는 게 아니고 한 반 정도 이렇게 어디 갔어? 감자가 이렇게 있어. 감자 이렇게 싹이 이렇게 탁 올라온다고. 그러면은 칼로 여기를 댕강 잘라버려. 물론 여기도 바깥 반대편에도 이렇게 싹이 있어주면 좋아요. 싹이 있어야 돼.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땅에 심어. 반으로 자른 거 그대로 땅에 심어. 이렇게 얘도 땅에 심어. 그럼 여기서 감자가 또 자라는 거야. 유전적 다양성이 어떨까? 높지 않겠죠. 그지? 그럼 얘 자라서 똑같은 거 또 자르고 또 자르고 또 자르고 계속 하는 거야. 유전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왔을 때 유행병이 싹 돌면은 다 죽는 거야. 그지?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고, 선생님 학창시절 때 있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뉴스에 바나나 사건도 올라왔습니다. 바나나가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남은 종이 한 5개 종 정도 되나? 몇 개 없거든? 그리고 현재 우리가 먹는 바나나 씨가 있어 없어? 없어요. 식물들 씨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야생 바나나 검색해 보시면 먹기에 좀 징그럽게 생겼다? 아주 씨가 엄청 많아.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품종을 개량한 것인데 그래서 야생 바나나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바나나에 대해서 유행병이 돈 것이야. 어떻게? 싹 다 죽어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전 세계적인 뉴스였다, 그때. 그때 전 세계적으로 우리 더 이상 바나나 못 먹을 수 있어 라는 뉴스가 확 떴어. 그런데 우리가 뭐 잘 해결을 했죠. 그래서 현재 바나나 먹고 있고, 왼쪽에 그로미셸 바나나 읽어보시면 돼요. 그 내용이다. 바나나 얘기는 진짜 실제로 문제에서 자주 등장해요. 알겠지? 근데 이제 항상 문제로 내는 거 똑같습니다. 씨 있는 바나나, 없는 바나나. 누가 더 유리해? 씨 있는 바나나요. 끝이야, 그게.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종 다양성 봅시다. 자, 요것은 우리 생태에 대해서 어느 한 군집에서 종이 얼마나 다양하냐 이 얘기입니다. 항상 나오는 문제는 똑같아요. A라는 생태 그리고 B라는 생태를 제시를 해줍니다. 뭐 종 A, B, C, D가 있어요. 가나다라 할까? 종 가나다라가 있어. 자, 가는 동그라미, 나는 세모, 다는 네모, 라는 별표. 자, 그래서 뭐 동그라미 3개에 세모가 3개, B 같은 경우에 네모도 3개에 별도 3개에 자, 요렇게 있고, 그럼 총 몇 개야? 3, 4, 12, 12개가 있어. 그지? A라는 생태 환경은 어떠냐니까 동그라미가 5개, 세모가 1개, 네모가 2개. 몇 개야 그러면? 8. 나머지 별표가 4개.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개체수가 똑같이 12개야. 그죠? 자, 이때 질문합니다. 종 다양성 누가 더 높아? 질문합니다. B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종 다양성에 대해서는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가 종의 가지수도 중요해. 하지만 이 개체가 분포하는 균등을 보셔야 된다고. 균등도도 우리가 보셔야 된다. 자, 이거 두 가지를 다 따져서 얘기를 하는 게 종 다양성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지금 보니까 A라는 환경이든 B라는 환경이든 지금 종의 가지수가 둘 다 4가지로 동일해. 그지? 그리고 개체수도 12 똑같은데 A 같은 경우에 지금 종가가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고루 분포해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둘을 비교했을 때는 B가 더 잘 나눠져 있으니까 종 다양성이 더 높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런 게 일단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이 나오냐니까, 채연이 지금 먹고 싶은 거 있어? 당기는 음식 하나만 얘기해봐. 콩나물? 상상도 못했는데. 자, A라는 환경을 보니까, 자, 콩나물이 있고, 콩나물을 누가 먹지? 콩나물을 누가 개구리가 먹는다고 해보자. 자, 개구리가 콩나물을 먹어. 갑자기 진짜 궁금한 거 생겼거든? 갑자기 진짜로. 콩나물은 자연 생태 환경에서 어디에서 자라는 친구들이지? 맨날 마트에 어두컴컴한 거기에서 사는 것밖에 못 봐가지고 갑자기 진짜 궁금한데 나중에 찾아봐야겠다. 그렇잖아. 너희 본 적 있어? 자연 생태에서 나는 콩나물 본 적이 없거든? 신기한 놈이네 이거. 그지? 일단 나중엔 좀 찾아볼게요. 개구리를 먹는 거 우리가 뭐 뱀 이렇게 할까요? 뱀. 그리고 뱀이 부엉이가 뱀을 먹고. 자, 요런 환경이 있다. 근데 지금 B라는 환경은 어떠니? 하니까 그래, 콩나물을 개구리도 먹고 오리도 먹고, 그럼 뱀이 오리랑 개구리를 먹고, 또 오리 누가 먹을까?
오리를 누가 먹지? 오리 먹는 애 없나? 쪽제비 좋다. 쪽제비도 있고, 개구리를, 이렇게 아이디어가 없어서 어떡해. 개구리 누가 먹을까? 개구리 먹는 애 없나? 뱀 말고 좋은 거 없을까? 누가 개구리를 먹을까? 외가리? 그 새? 아이인가? 외가리? 오인가? 외가리? 요거? 외가리? 흰색 새였나 이 친구가? 백조같이 생긴, 백조라고 하긴 좀 그런가? 비스무리하게 생긴 그런 느낌인, 그지? 자, 그리고 뭐 매가 있어서 쪽제비도 먹고 뱀도 먹고 외가리도 먹고. 자, 이렇게 좀 해봅시다. 오리 먹어도 될 것 같은데? 개구리 먹기에는 조금 까오가 상한다, 그지? 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같이 엮여서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뒤쪽에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 요런 얘기로 좀 나오게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당연히 종이 A가 적고 B가 많아요. 그러니까 종이 많을수록 이 먹이에 대한 이 사슬이 다양하게 뻗치게 된다라는 것이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A 환경에서 만약 개구리를 띡 죽여. 그러면 이 환경에서는 뱀도 먹을 게 없고 부엉이도 먹을 게 없어져요. 그러면은 3개의 종이 멸종을 해버리는데, B 같은 환경에서 개구리를 죽여. 그럼 뱀이 먹을 게 없나? 아니죠. 대체제가 존재해. 그러면 족제비도 외가리 죽어. 외가리 죽여야 돼요. 외가리는 죽어야 된다. 외가리 죽어야 돼. 2개의 종이 사라지게 된다고. 그지? 근데 나머지들은 이제 종이 안 없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걸 대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제가 존재하니까 여기서 멸종되는 확률이 많이 줄어든다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종 다양성도 어때야 된다? 종 다양성도 높아야 된다. 이유는 이걸로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알겠지? 우리가 어떤 종이 멸종이 됐을 때 추가적인 멸종을 막을 수가 있다. 먹이에 대한 포식과 피식의 대체가 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생태계 다양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생태계 다양성은 뭐 얘기가 제일 적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생태 환경을 얘기를 하는 것이야. 어떤 것이 있을까? 산, 늪, 강, 바다, 호수, 뭐 등등등 있는데, 우리가 어떤 것도 생태 환경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어항 이런 것도 괜찮아요. 알겠지? 어항도 그 어항 안에 하나의 생태인 거잖아. 그지? 이런 것들 다 괜찮아. 이런 것들 등등의 것들 모두 다 생태계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생태 환경이 당연히 다양해야 될까? 다양하지 않아야 될까? 다양해야겠죠. 그지? 자, 생태 다양성이 높아야 돼. 그 이유는 앞쪽과 연결을 시켜야 돼요. 생태가 이렇게 다양하다면은 우리가 이 환경에 맞게끔 사는 종들이 다양할 것 아니야. 그지? 그럼 종 다양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럼 그 환경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개체들이 살기가 좋으니까 그 개체들 간에 계속해서 생산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유전적 다양성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생태계 다양성은 높아야 되고, 이런 친구들끼리 다 같이 좀 엮여 있는 게 좋아인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중요성이 있습니다. 중요성, 이제 유전적 생태계 뭐 이런 것들은 다 얘기를 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아야 되는 이유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서 멸종을 막을 수 있는 이유가 있고, 종 다양성이 높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먹이 사슬, 먹이 그물 얘기를 같이 꺼내 주시면 돼요. 자, 생태계 다양성이 높을수록 이 앞쪽에 딸려 있는 애들도 같이 높아지니까 생태계 다양성 높아야 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문제에서 중요치는 않지만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이용할 때 얘기입니다. 사람이 이런 이용을 할 때
생물 다양성은 높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자연에서 나오는 자원을 이용을 한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되게 목화라든지 이런 솜 만드는 거 얘기를 하죠. 목화라는 것은 식물이야, 생명체입니다. 자연 생태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을 하자, 그지? 그 다음에 뭐 비단, 뭐 누에, 고치 이런 것들 다 자연에서 얻어 나오는 것을 이용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생물 다양성은 중요해 인 거야.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냐, 뭐 심미적 가치 이런 것도 있어. 힐링이죠. 여러분들은 산이 좋습니까? 바다가 좋습니까? 바다? 덥잖아. 벌레가 없어서. 일리 있는데 쌤 또 그렇게 따지면 바다. 쌤이 좀 푸릇푸릇한 거 보면서 좀 힐링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바다가 쌤도 좋긴 합니다. 바다 이런 것들 우리가 볼 때 힐링 되죠. 심미적 가치 필요하다는 것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원을 또 이용하는 거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의약품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의약품을 만드는 것도 이런 물질들이 다 자연에서 얻어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시들은 몇 가지를 봐놓는 게 좋아. 주목나무,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 이런 것들을 봐주는 게 좋습니다. 예시 적어놨나? 의약품이 저 주목나무 제일 처음에 나와있다. 항암제 원료입니다. 항암제 원료를 여기서 뽑아내고, 그 다음에 청자고둥 이런 것도 좋아요. 진통제. 그 다음에 버드나무 껍질 저런 것도 많이 나온다. 버드나무 껍질에서 아스피린 원료. 우리가 저기서 살리실산이라는 것을 넣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이라는 게 아세틸살리실산이라는 화학명을 가지고 있거든. 아세트산과 살리실산을 같이 섞은 거야. 아세트산은 여러분들 식초 만들 때 쓰는 거고, 살리실산이 이렇게 저기 버드나무 껍질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두 개를 섞어서 만든 게 우리가 먹는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 이런 것들 있고,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 얘기는 잘 알죠. 페니실린. 페니실린이 뭐야? 최초의 항생제입니다. 요게 재밌는 내용이죠. 재밌는 내용. 우리가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언제 처음으로 사용이 되었을까? 세계 2차 대전 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때 이제 항생제를 처음으로 이제 투여하기 시작했던 것이야. 그럼 그 전에 어떻게 했어? 1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이 나서 사람이 다치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칼빵 한 대 딱 맞았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잘라야 돼요. 왜? 썩어 들어가니까. 얘가 이제 우리가 세균을 없앨 방법이 자연적으로 몸에서 식균 작용하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댕강 깨끗하게 착 잘라줘.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아? 그냥 칼빵 싹 맞았어. 항생제를 투여하면은 균류들이 죽게 된다는 거죠. 그지?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인데 뭐 그런 걸 나오진 않고요. 요 정도 보시면은 됩니다. 당연히 쌤은 뭐 의식주 이렇게 나눠놨는데, 먹는 거에도 쓰이고 우리가 집 짓는 거 이런 데에도 쓰인다. 집은 여러분들 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무조건 철근 콘크리트로 짓겠지만 미국 같은 것만 봐도 당장에 나무 판잣집이 되게 많습니다. 대부분 나무 판잣집이야. 그지? 시멘트로 잘 안 지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중요한 얘기 나온다. 이게 어려워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살면서 도덕적으로 중요하다. 도덕적으로.
아씨, 다 못 지우겠다. 자, 할게요. 자, 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한다. 자, 이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서식지 단편화라는 게 나와. 이게 뭔 말이냐니까 어떤 생태 환경이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체들, 이 각 종들이 골고루 흩어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생명체는 가운데 사는 것을 선호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떠한 종들은 외부에서, 외곽에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종들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오케이?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이 서식지를 나누는 행위를 얘기한다. 이렇게 댕강 나눕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 텐데 보통 도로라든지 철로, 터널 이런 공사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식지를 댕강 다 나누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가운데라는 개념이 이제 달라져요. 중심부라는 게 이제 더 이상 여기가 중앙이 아니고 이제는 여기가 중심부가 되는 거죠. 각들의 환경에서 여기가 중심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심부라고 하는 지역의 너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지역에서 살아가는 그런 종들은 살 곳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잘게 나눈다면 표 면적이 늘어나서 외부에서, 바깥쪽에서 살기 좋은 친구들은 더 많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우리가 값으로 봤을 때 종 다양성이 너무 낮아지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종의 한 반 정도는 사라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식지 단편화 얘기 엄청 자주 나와, 알겠지? 제일 자주 나오는 얘기를 제일 처음에 실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 불법 포획 그리고 남획 있습니다. 불법 포획, 내가 바깥에서, 얘들아 여기가 무슨 구지?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나도 이제 저장돼 있는 내비에 쌤이 이게 다 저장이 돼 있거든. 학원들이 저장돼 있는 거 내비에 그냥 띡띡 눌러가지고 그냥 오지 이렇게 막. 어쨌든 간에 러셀 근처라고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러셀 근처에서 고양이가 막 지나다녀. 귀여워. 치즈네 하면서 막 기어하다가 쌤 간택 당했나 보다. 이렇게 막 착각해가지고 막 들고 왔대. 불법입니까? 아니죠. 괜찮아. 그치? 바깥에 있는 주인 없는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 내가 집에 가져가서 데리고 키워도 괜찮습니다. 그럼 왜 불법일까? 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그치? 어떤 것들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냐? 멸종 위기종 혹은 유해 외래종, 이런 것들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겠죠. 그지? 멸종 위기종은 당연히 개체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자연 생태에서 냅둬줘야 개체수가 증가하지, 이것을 우리가 집에 가정에 데리고 가서 키워버리면 야생성을 잃어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 돼, 불법이야 라고 하는 것이고, 외래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불법 외래종인 거죠. 우리가 외래종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생태 환경, 우리나라의 생태 환경에 맞지 않는 애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그런 애들을 금지해 놓는 것입니다. 그럼 남획은 무엇이냐? 남이 무슨 남자? 남용할 때 그 남자 맞습니다. 우리가 한자로 넘칠 남자야. 내가 포획을 너무 과하게 했다는 것이죠. 어떤 말이냐니까, 선생님이 러셀 근처에 고양이가 너무 예뻐, 다 예뻐가지고 내 집에 다 들고 왔어요. 그냥 러셀 근처에 왕 다 가고 있어요. 집에 가니까 고양이가 한 100마리 200마리. 그러면 선생님 지금 뭐 한 거야? 여기 주변 생태 환경에서 종 하나를 없앤 거야. 그지? 이런 것은 생물 다양성을 줄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되겠나요? 이런 것들 안 좋아 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외래종 도입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생태 환경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토종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고, 그지? 그럼 걔네들끼리 서로의 먹이 관계들이 다 정립되어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생판 처음 보는 애들이 딱 등장하는 것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 먹이 사슬 관계가 먹이 그물 관계가 무너집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인데, 동물들의 예시를 좀 보시면은 많이 나오는 게 뭐 큰잎 베스라든지 생선, 또 뭐 블루길 이런 친구가 있고요. 뭐 뉴트리아, 그리고 뭐 붉은 귀거북, 그 다음에 뭐 늑대 거북도 있어요. 늑대 거북, 뭐 등등등 너무 많죠. 요즘에 또 뭐가 뉴스로 많이 나왔어? 러브버그, 그지? 러브버그 중국에서 날라왔다고 했나? 뭐 그런 거.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중국산 꽃매미 있죠. 안쪽에 날개를 들춰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매미가 있어. 중국산 뭐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외래종으로 취급받겠죠. 뭐 유해 외래. 러브버그가 익충입니까? 하나 둘 있으면 익충이겠는데 그 너무 많잖아, 그지? 우리는 심미적 가치를 느껴야 되는데 너무 많으면 그게 어떻게 심미적 가치를 느끼냐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다 그것밖에 없는데.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다니까. 실제로 본 적 있나요, 러브버그? 선생님도 없긴 한데, 그 괜히 징그럽잖아요. 우리가 뭐 서울 올라가서 볼 수도 있는데, 인천이나 가서 볼 수도 있는데, 응? 뭐 식물 같은 경우에는 가시박 이런 게 제일 많이 나오고, 문제로서 등장한다는 게 아니고 제일 유명한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가시박이라든지 또 뭐 있나? 또 유명한 돼지풀 유명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외래종을 많이 아는 이유는 많이 문제를 풀어서가 아니고, 그 대학생 때 이거 발표를 했어요. 내가 외래종 가지고 발표를 했어가지고, 큰잎 베스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유명합니다. 외래종이 또 우리가 재밌는 얘기 하나 또 해줄게요. 외래종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먹이 사슬에 그물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무도 맛을 안 봐서야.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 보면은 황소개구리 알죠? 황소개구리. 선생님 되게 어릴 때 얘기입니다. 되게 어릴 때 황소개구리가 유해 외래종이었어. 덩치가 엄청 커요. 그래서 얘가 온갖 거 다 잡아먹는 거야. 근데 얘를 잡아먹는 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그냥 처음 만나보니까 아무도 얘를 맛볼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줘야 돼. 시간이 오래 지나주면 우리가 반에서도 그런 게 있어. 우리 학교 반에서도 저 새끼 도라이 아니야? 이런 친구가 하나씩 있거든. 그런 친구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한다고. 뭐 황소개구리를 한번 맛봐, 이렇게 맛봐요. 근데 이제 먹어보니까 맛있네? 합니다. 맛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주변에 알려줘야죠. 내 친척, 뭐 가족 알려줘야 돼. 친구한테 알려줘서 야, 같이 먹으러 가자, 맛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도 그러면 야, 먹어 그거를? 하면서 그 친구가 맛있다니까 한번 맛본다고. 그럼 또 맛봤는데 또 맛있어. 그럼 지네들 가족한테 또 알려줄 거 아니냐고.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과정이. 처음에 생판 모르던 애가 내가 안 먹던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마라가 왔어. 우리나라에 마라가 왔어요. 여자애들 나 그거 왜 먹겠다고, 나 왜 좋아하는지 이해를 절대 못했거든. 그때 당시에, 아씨 영상 좀 잘라야겠네 이거는. 그때 당시에 내가 사귀던 애가 마라탕 맛있다고 막 먹으러 가지. 그래서 먹어봤는데, 에? 야, 난 그 두부 그렇게 생긴 것들 처음 먹어봤어 그때. 왜 먹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이제 남자친구잖아. 노력을 해가지고 다음번에 또 도전을 해봤는데, 먹고 보니까 이게 건더기들은 조금 별론데 국물은 꽤 괜찮더라고. 국물 조금 얼큰하니 좀 괜찮은 것 같아. 난 국물만 먹을게. 등신이죠. 마라탕 먹으러 가서 국물만 쳐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번에 몇 번 더 먹다 보니까 맛있어서 이제는 혼자서도 시켜 먹습니다. 그런 과정이 우리 외래종한테도 필요하다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현재 황소개구리 같은 경우에 유해 외래종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외래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황소개구리가 예전보다 사이즈가 조금 줄어들기도 했고 우리 나라의 환경에 맞춰진 거야. 걔네들도 어떻게 자연 선택이 된 거겠죠.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지나서. 앞쪽에서 이제 얘기를 빼먹은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자연 선택은 당연히 한 세대 만에 일어나지는 않겠지. 그지? 여러 세대 거쳐가면서 자연 선택이 되고 진화가 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래종들 이런 일들이 필요한데 추가적으로 우리가 얘네들 유해 외래종인 이유는 뭐냐니까 번식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특히 현재 큰잎 베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 호수 같은 경우에 지금 다 먹혔어요 이미. 우리나라에 낚싯대 한번 탁 던지면 베스만 주구장창 나옵니다. 이제 망했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현재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우리 토종들이 갈 곳을 잃은 게 문제라는 거야. 그럼 종의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문제가 생겼다 이런 거지. 예쁘다고 갖다 키우면은 불법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별 내용은 없는 환경오염이 있습니다. 당연히 환경오염 안 돼. 환경오염이라면은 뭐 여러 가지 많겠죠. 우리가 대기 오염도 있을 것이고 토양 오염도 있을 것이고 수질 오염도 있을 거고 뭐 종류는 많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생명체들이 줄어들 수 있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어 라는 얘기야. 그죠? 특히나 이제 공장에서 폐수를 불법 방류를 시킨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장에서 그 강으로 흘려 보내도 되는 걸 맞긴 하거든? 근데 그게 법적으로 희석을 몇 % 그런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고 그냥 방류를 시키면은 공장 입장에서 돈을 아낄 수가 있으니 그런 불법 방류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러면은 당연히 하천에서는 이 생명체가 살기가 어렵겠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생물 다양성을 지켜줘야 돼. 자, 이런 생물 다양성을 보전이네요. 그지? 보존 하지 말고 보전. 보존은 이렇게 내가 갖고 그러면 안 돼. 보전해야 돼. 자, 보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세 가지로 나뉘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노력, 사회적, 국가 차원에서 노력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제적인 노력. 사실 요거 좀 떼어서 생각을 해줘야 되기도 해요. 각각 구분을 좀 하세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이렇게, 혹은 뭐 국가, 국제적 이렇게 뭐 묶을 수도 있고, 이것은 그냥 문제에 따라 다 달라서 그래. 자, 개인적 노력은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도덕적인 거, 분리수거 잘하고, 쓰레기 버리지 마, 뭐 이런 거 있죠? 음식물 이런 거, 알겠지? 일회용품 쓰지 마, 이런 거, 개인적 노력입니다. 일회용품 안 쓰고 있죠? 지금?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혹은 국가적인 노력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니까? 우리가 뭐 법안 마련. 그러니까 불법 포획이라든지 앞에 얘기했던 것들 있죠. 우리가 멸종 위기종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관리를 하자. 그 다음에 외래종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관리를 하자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기는 해요. 특히 이제 뭐 멸종 위기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개체 수까지도 파악하고 있고 혹은 외래에서 들여온 생명체 같은 경우에 허가를 받을 수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 허가를 받은 것들을 잘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되고, 국제적 노력이 이제 문제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국제적인 우리는 협약을 맺자라는 거야. 자, 이 협약에 있어서 많이 나오는 것은 생물 다양성 협약, 람사르 협약, 그 다음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이런 거 있다. 그지? 저건 생략할게요. 너무 길다. 람사르 협약이 정말 많이 나와. 알겠지? 람사르 협약은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습지,
나오면은 람사르 협약이야.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협약은 UN 나오면은 생물 다양성 협약이에요. UN이란 말 쓰면 뭐 거기 안 적어놨네. UN 나오면은 생물 다양성 협약, 람사르는 습지. 우리나라가 뭐 저거 다 가입되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습지도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저기 어디야? 아래쪽 내려가야 되는데. 습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생각하려니 또 기억이 안 나네. 옆에 적어 놓은 거 없나? 없네. 한국은 101번째로 협약에 가입했으며. 뒤에 있다. 우포늪. 좋죠. 우포늪. 우포늪 말고. 또 있는데 저기. 전라도 쪽인가? 저기 뭐 있지 않나? 우포늪 말고. 뭐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은 가본 적 있나? 습지 가본 적 있어? 없어? 가면은 사실 뭐 할 건 없긴 합니다. 할 건 없는데 정말 여러 가지 종, 개체가 많고 당연히 되게 넓은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거다. 늪이라는 게 뭐 조그만큼 늪 뭐 이렇게 없는 거야. 늪은 엄청 넓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이게 내가 되게 멍청해진 느낌인데 그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는 철새들이 이제 지나가는 경로로서 이용이 되기도 하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지는 꼭 잘 보존해야 돼. 인 건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대한 내용이 람사르 협약입니다. 습지 되게 많이 나와. 람사르 협약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생태 통로 그림 넣어놨다. 그지? 뭐 이런 것들 다 생태 통로인데 이런 것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는 못 보고요. 보기 힘들고 거의 보기 힘들고 국도를 가다 보면은 이렇게 무슨 생태 통로 이렇게 다 적혀져 있어. 본 적 있나? 이제부터 한 번씩 좀 차에 타 있으면은 한 번씩 보려고 노력해 봐봐. 위쪽에 보면은 무슨 생태 통로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게 꽤 많습니다. 선생님은 그 지나다닐 때마다 오호라 하면서 지나가긴 하는데 어쨌든 생태 통로 이런 것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다. 내가 이 생태 통로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서식지 단편화랑 연결이 되는 내용이에요. 자, 서식지 단편화에 이렇게 생태 통로를 놓아주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얘기는 안 하고 보라고 했네. 미안해. 자, 이 생태 통로가 서식지 단편화되어 있는 곳에다가 놓게 되면은 이 서로 원래는 붙어 있었던 게 떨어진 거잖아. 그지? 근데 서로 간에 이제 왕래가 가능해지는 거야. 그리고 로드킬 사고를 줄여줘요. 로드킬이라는 게 뭐 차로 치고 다니고 그런 거잖아. 그지? 이제 원래는 이렇게 생태 통로를 안 뚫어 놓으면은 이렇게 도로를 지네들이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차에 치이는 사고가 많은데 그것들도 되게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생각해 보라는 것이야. 이렇게 생태 통로를 해주면은 아까 전에 뭐 서식지 단편화 했을 때 한 50%, 60% 종이 사라진다고 했는데 생태 통로 설치해 주면은 그나마 괜찮아요. 한 10에서 20% 더 올라갑니다. 어쨌든 이제 서식지 단편화 자체가 안 좋은 건데 우리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너희들의 편의를 조금 더 봐줄게, 도와줄게 하는 거야. 알겠지? 이거 많이 나오니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OX가 참 많이 있는데 한 장 이거 그대로 다 해보세요. 시작해 보셔.